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오늘 아침 노동신문을 통해서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취했던 모든 조치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며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북한 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나머지 조항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오늘 아침 노동신문을 통해서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 철회하겠다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이 이제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상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은 3,400여 회에 이르는 그 합의 위반을 했어요. 더군다나 작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북한은 총 8차례에 걸쳐서 포사격했거든요. 거기에 방사포도 쏘고요. 거기에 SRBM도 쐈어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네. 그래서 그게 포사격한 것만 해도 NLL 동서해상에 1,300발이 넘어요. 방사포만 10발이 넘고요. 탄도미사일은 15발이나 쐈어요. 그렇게 하다가 북한은 작년 12월 말에 우리 서울 상공으로 5대의 무인기까지 침투시켰잖아요. 대한민국의 영토까지 침범해놓고 지금 이걸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일부 정지시킨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히 이거 한국한테 책임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군사합의 전면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거죠.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남북 간에 있었던 어떤 합의를 파기하는 건 보통 이제 북한 측이었던 걸로 이제 네네.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어떤 이행을 중단하고 이런 걸 선언하고 이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이죠. 사실상 북한은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합의를 했지만 그 합의들을 파기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핵실험 금지 조약 NPT 같은 경우에는 뭐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철수하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수없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시간부로 이런 거 뭐 없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정부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적시 파기하는 방법이 있고 일시 정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 합의는 있지만 그냥 이걸 무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었는데 아마 정부가 택한 것은 일시 정지 중에서도 한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를 획득하는 분야니까 마침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쏴서 오히려 북한은 그 정찰 위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군사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우리는 지금 전선 지역에서 북한 지역의 그런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시정지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그러면은 우리는 육상, 해상, 지상에서의 모든 효력을 다 정지시키고 원상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1조 사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럼 9.19 군사합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기하겠다 뭐 이렇게 네. 나서고 있는 거라고 보면 이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9.19 군사합의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냥 이대로 두면 북한에 이렇게 북한 국방성에서 이거 성명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걸 네.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대로 두면 이게 마치 뭐 한국이 이렇게 일시 정지시키니까 북한이 전부 다 한국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한국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우리도 이런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고 이런 차제의 9.19 합의의 전면적인 정지, 뭐 파기보다는 전면적인 정지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9.19 군사합의 정지를 한 배경 바로 정찰위성 발사 네. 그제밤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또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이 배경도 이 군사합의와 관련한 지금의 이 논의들 때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뭐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한 거죠. 대응하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그 대상이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단거리 아마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이제 발사와 동시에 폭발했다라고 아마 합참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실패가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또 발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의 좀 적절한 조치가 조금 더 나와야 된다고 조금 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네네.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이 추가로 도발을 하면 이 9.19 합의의 뭐 다른 부분들도 좀 정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말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라는 게 어떤 정도, 어느 수준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예, 북한이 이제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LBM이 발사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 틀림없이 재발사할 거다. 그것이 뭐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겠죠. 준비되는 대로 아마 발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지금 공중에서의 문제는 이제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도발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 국방부가 판단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북한이 이런 NLL 그 동서해상의 NLL 쪽으로 북한이 소위 말해서 적대행위 금지구역인데 그 네. 금지구역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포탄을 발사하고 방사포를 발사하고 SLBM을 발사했단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요보다 이제 더 이제 좀 가능성이 큰 것은 NLL을 침범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제 도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어젯밤에 탄도미사일 발사한 건 추가 도발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당시도? 네. 그럼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만한 상황은 그럼 아닌 겁니까 지금은? 어제 이제 폭발했으니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북한이 이것을 이제 SLBM을 다시 발사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아마 대응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 국방성이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우리의 대응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해상에서나 또는 뭐 지상에서 어떤 도발 행위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9.19 합의의 전체적인 이 실패의 책임은 북한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도 성명을 통해서 발표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추가 효력 정지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일부 정지하겠다는 것은 군사 분계선 일부 그 접경 지역에서의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내용인데 네네. 그렇다면 추가로 진행되게 된다면 어떤 조항에 대한 변경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있겠습니까? 1조 2항인데요. 예. 1조 3항이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1조 2항은 해상과 그리고 육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거든요. 예. 그래서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위 말해서 완충구역, 완충구역으로 어떤 포사격이나 뭐 SRBM이나 이런 거 못 쏘도록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해상에서의 완충구역에 대한 1조 2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상에서는 이제 훈련, 이제 연대급 이상의 훈련, 그것은 이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는 그걸 하지 말자. 그리고 기동 훈련도 그리고 포사격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조 2항에 대한 그러니까 해상과 지상에서의 이런 그 적대 행위 금지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이 9.19 합의인데 네. 1조 2항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일시 효력 정지시키게 되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공중을 포함해서 해상과 지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라고 하는 9.19 합의 자체가 완전히 이제 정지되는 것이죠. 북한이 이를 파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우리는 그대로 사실상 북한이 원상복귀를 하면 이거 언제든지 다시 9.19 합의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네.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니까 어차피 이제 이 효력을 좀 정지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파기의 수순보다는 일시 정지의 수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효력이 이제 어제 오후 3시부로 이제 네. 발동이 됐고 실제로 이제 어제 뭐 대북 정찰용 무인기가 이제 투입됐다는 소식도 네네. 있었는데 예. 앞으로 그럼 대북 감시 활동이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찰 자산은 많이 있어요.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 합의를 할 때 가장 매달렸던 부분이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없잖아요. 없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무인기 아주 조악한 수준의 그런 거 정도만 있지 나머지는 없는데 한국은 정찰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고정익 항공기, 그러니까 백두,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휴전선 부근을 나르면서 북한 지역의 전선 지역의 움직임을 이렇게 영상으로 다 확보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고고도 정찰기 있잖아요.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네. 거. 그걸 통해서도 정보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단하고 사단에서도 무인기를 지금 운용을 해요. 하는데 그 군단하고 사단하고 가지고 있는 그 무인기들이 많은데 북한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9.19 군사 합의를 할 당시에 북한이 가장 매달리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한국의 이런 정찰 자산들의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자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합의한 것이 동쪽 지역에는 고정익 항공기는 몇 킬로, 뭐 해전익 항공기 헬기죠. 그거는 몇 킬로. 그다음에 이제 무인기는 몇 킬로. 그 예. 안에서는 활동하지 말자라고 이제 한 거죠. 네. 북한은 어차피 정찰 자산이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만 족쇄가 채워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공연을 보러 갈 때나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를 보러 갈 때 이게 좌석마다 가격이 다르죠. 그쵸. 제일 앞에는 VIP석, 그다음에 스페셜석, 그다음에 일반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의 가격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스페셜석으로 가려고 할까요? 그만큼 거기에 있는 무대 배우들의 흐름 하나하나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그걸 더 잘 듣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에서의 이 적대행위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들이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북한의 전선 지역을 다 정찰할 수 있었는데 이걸 뒤로 뺐거든요. 후방에서 했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VIP석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저기 3층, 4층, 5층에서 이게 보니까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제했다는 것은 원래대로 우리가 이제 전선 지역에서 이렇게 북한 지역을 정찰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북한의 장사정포 그리고 북한의 병력 이동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인기들은 이게 영상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고요. 지나가면서 영상 촬영을 하면 실시간으로 그대로 지부에 그 영상이 떠요. 아. 이게 뭐 우리 지금 동영상 찍어서 우리 텔레비 찍어서 지금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9.19 합의 동안에는 뒤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실시간 정보 획득도 제대로 못하고 해상도도 낮고 그러니까 우리만 이제 손해를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군단 사단급에서도 이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작전을 제대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이 복원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군사적 완충지대가 물리적으로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에 따른 군사적 충돌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군사적 충돌 우려 충분히 있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대방하고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예. 난 약속을 잘 지켜요. 나는 약속을. 그래서 9.19 군사 합의를 대한민국은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이걸 지켜왔습니다.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도발하려고 또는 그것을 위반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 연평도 병영도에 있는 해병대 대원들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국방비 100억 원을 들여서 그들을 K9 자주포도를 갖고 나와서 훈련을 하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을 동안에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전력 공백도 발생을 해요.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은 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려고 노력해 왔던 거죠. 그런데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지키기는커녕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NLL 쪽으로 소위 말하는 해상완충구역에 그렇게 많은 포를 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잖아요. 이런 북한을 보고 그대로 그냥 있을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소위 말하는 군사적 긴장은 누가 올렸느냐. 지난 몇 년 동안에 다 북한이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걸 그대로 놔둘 거냐. 우리는 우리의
주권에 맞는 권리를 행사를 하면서 북한을 제대로 정찰하고 그리고 여기에 힘으로 대응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질문하신 것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합의가 이제 정지되거나 파기되고 나면은 군사적인 긴장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사적 긴장 높아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네. 대신에 예. 우리가 철저하게 더 대응을 해야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억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북한이 쏘아올린 정찰 위성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 이제 네. 아직은 뭐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북한에서는 궤도에 진입했고 괌 미군 기지도 촬영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궤도에 진입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항우연, 뭐 천문연,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데다 감시를 하지만 저기 미국에 있는 그 이 미사일 사령부 같은 데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일일이 그러니까 항공 우주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식별 번호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다 지금 부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는 세 번째 발사했던 북한의 정찰 위성이 제 궤도를 현재는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아니 이게 괌 지역을 이렇게 촬영한 것을 이제 내보냈잖아요.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저거 뭐 어마무시하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걸 보면 그 사람 말에 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찰 위성을 그게 정찰 위성이든 무슨 위성이든 인공위성이 발사가 되면은 그것이 제 궤도를 잡아서 안정화되려면 적어도 며칠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12월 1일부터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발사하자마자 바로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믿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김정은이가 바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내용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할 목적으로 예. 이렇게 인용해서 보여준 게 아니냐. 이게 뭐 그대로 지금 전송받아가지고 보여준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추후에라도 성공을 하고 어떤 네네.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고 했을 때 네. 그걸 공개한다는 거는 그 기술 수준이 또 노출되는 것도 있잖아요. 북한은 공개할 겁니다. 할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공개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작년도 12월 18일 날 시험용 그 정찰 위성을 네네. 발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한국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느냐, 뭐 했느냐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시험용 이 정찰 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알았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북한이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 거기 전송된 걸 보면 사진 2개를 공개를 예, 했어요. 예. 한 개는 인천 지역이고 한 개는 한강이 나오는 그것도 용산 지역이 포함된 한강이 나오는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 해상도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이게 이제 구글보다도 더 이제 나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이 점점점 이제 자신들의 기술이 이때 당시에 김여정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시험용으로 하는데 무슨 그렇게 좋은 카메라를 이제 탑재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북한이 1차 이제 발사 실패하고 2차 발사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2단 추진체하고 탑재체까지 다 확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이걸 분석을 했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조악해서. 맞아요. 아니 이렇게 조악한 부품과 장비와 케이블을 가지고 이걸 쏘아 올렸단 말이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 분석해 보니까 카메라의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아리랑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목적 관측 위성인데 이것이 지금 30cm 내지 50cm의 해상도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발사할 11월 30날 반덴버그에서 발사할 대한민국의 정찰 위성 1호는 30c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3m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스스로 아니야,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이제 허접한 것을 올렸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할 필요도 있고 한국에서도 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국의 어떤 그 군사적인 이런 표적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군사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도 공개가 되지만 자신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김정은이가 엊그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주먹도 가지고 눈도 가지고 있는데 그 눈이 얼마나 밝은지를 공개해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개할 거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1차, 2차는 실패했고 지금 3차에서 뭐 궤도에 진입했을 가능성 정도가 나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또 하나 화두가 되는 것이 러시아의 기술이 얼마나 네네. 작용을 했을 것이냐. 많은 도움이 줬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또 미국의 소리에서는 뭐 2달 만에 러시아의 기술이 벌써부터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발사체든 네. 눈이 되는 만리경이든 러시아 기술은 어느 정도 좀 작용했다고 보세요? 우리가 북한에 이제 1차 발사 실패하고 2차 발사 실패하고 그러면서 야 이게 3차 발사도 실패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저 연합뉴스에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북한이 1차 발사에 실패해서 2시간 만인가 바로 우리가 뭐 때문에 실패했다. 소위 말해서 2단 추진체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곧 발사할 거다라고 해서 8월 달에 발사는 또 실패했단 말이죠. 거의 같은 오류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발사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예. 이 말의 의미는 그 오류 자체, 실패의 원인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북한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증명해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 1차, 2차에 실패했지만 10월 달에 곧 발사한다는 것은 아니 이게 두 달도 안 돼서 발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2012년도 12월 달에 인공위성 발사에서 성공했어요. 2016년도 2월 달에 인공위성 발사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후에도 사실상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의 수없는 시험 발사를 통해서 이걸 성공한 것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발사체에서는 특별히 정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저는 오히려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초점을 두고 봤을 것 같으냐 하는 것은 물론 와가지고 발사체 실패한 거니까 그 원인을 듣고 설명을 듣고 뭐 얘기는 해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보다는 탑재체예요. 탑재체. 그거 어느 정도 도움을 줬는가는 사실 우리가 탑재체를 수거하지 않은 이상 확인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공개하는 거를 보면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탑재체에 통상 우리가 이제 영상 정보를 획득을 하려면 그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광학 장비. 그러니까 아주 날씨 좋을 때 잘 찍으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네. 찍혀 나오는 거고요. 그럼 날씨가 나쁠 때는 적외선 IR이라고 하는 그렇죠. 장비. 예. 그리고 이제 전천후 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SAR라고 하는 장비예요. SAR라고. 그러니까 425 우리 사업을 하는데 SAR 그리고 25를 이제 줄여가지고 우리가 425 장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이 SAR 장비일 것이냐, 25 장비일 것이냐, IR 장비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선 근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영상을 공개한 걸 보면 네. 저것이 다음에는 저거하고 전혀 다른 영상을 공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25 광학 장비를 이용한 거거든요. 예. 그럼 광학 장비를 이용했을 때 작년도 11월 달에 북한이 공개한 영상하고 그리고 새로 찍어서 공개할 영상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해상도가 얼마고 여기에 러시아 기술이 얼마나 들어간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발사체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그런 지원 정도, 조언 정도가 되겠죠. 조언 정도를 했을 거고 오히려 이 탑재체의 일정 부분에 러시아의 어떤 기술들이나 또는 장비나 부품이 그것이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 수준의 그런 부품이나 장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보다 조금 낮은 것은 제공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 이제 앞으로 북한이 공개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해보고 얼마만큼 커넥션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네네. 그럼 끝으로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정찰 위성이 이제 북한이 생각했을 때 우리 어느 정도 이제 좀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차기 개발 전력은 뭐 어떤 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죠. 작년도 3월 달에 김정은이가 국가우주개발지도국, 이건 제 지금 이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5년까지 정찰 위성을 다량으로
생산을 해서 배치해서 그리고 자 한국군, 일본 자위대 그리고 태평양 상에 있는 미군의 활동을 실시간 정보를 획득을 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정찰위성 지금 하나 발사했는데 이거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 한반도 찍으면 잠시 찍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1시간 반이 지나야 여기 와서 찍는 시간의 거거든요. 공백이 있으니까. 그럼 1시간 반 동안에 세상에 이동하는 물체가 그 자리에 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위성들을 이제 앞으로는 EO에서 IR에서 SA 장비들을 탑재한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대를 이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올려도 완전히 실시간으로 정보 획득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중형 정찰위성 몇 대를 올린 뒤에 그 사이사이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 정찰위성을 발사할 겁니다. 촘촘하게 만드는 촘촘하게. 거군요. 그래서 적어도 북한 스스로가 모르죠. 제가 볼 때는 한국은 목표가 10분 단위예요. 북한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10분 단위인데 아마 북한은 시작은 10분 단위로까지 바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적어도 한 30분 단위로는 이것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올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에 정찰위성을 몇 대를 발사할 것이냐를 보고를 할 거예요. 아, 계획을 수립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북한이 몇 대를 발사할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에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한국 안보는 위협에 더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